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 경제 잡박사전은 특집편으로 준비했습니다. 투자 리포트, 인물 로그, 기업 사전까지 함께 보실 거고요. 먼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투자 리포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대표 철강 그룹이자 2차 전지 소재까지 아우르는 포스코홀딩스 이야기입니다. 하나증권의 바닥 확인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철강, 배터리, 관세, 환율, 숫자도 많고 용어도 어렵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포스코일까요? 전통 철강 산업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톱티어를 지니고 있고 최근엔 리튬, 니켈 같은 2차 전지 소재로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습니다. 즉 경기에 민감한 철강과 성장 산업인 배터리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한국 증시의 온도계 역할을 한다는 점이죠. 이번 2분기 예상 실적부터 볼까요? 매출 18조 1천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줄었지만 바로 전분기보다는 4%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6,269억 원, 시장 예상치가 7,100억 원이었으니 살짝 못 미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팔린 철강은 많아졌는데 돈 버는 속도는 기대만큼 안 올라왔다입니다.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올해 2분기에는 대규모 설비 보수가 없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철강 제품 출하량이 846만 톤, 작년보다 8%, 지난 분기보다 4%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계가 쉴 틈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가격은 어땠을까요? 조선사, 자동차 회사의 톤당 6,000원가량 인상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철 한 덩어리에 라면 한 그릇값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원가, 즉 철광석, 석탄 가격은 통당 2,000원가량 내려갔습니다. 팔 때는 더 비싸게, 만들 때는 조금 싸게. 이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스프레드가 넓어지면 즉 이윤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판매량도 늘었고 스프레드도 좋아졌는데 왜 실적이 예상에 못 미쳤을까요? 먼저 해외 법인입니다. 동남아 지사는 괜찮았지만 인도 지사가 부진했습니다. 전력 비용, 내수 수요 부진이 겹쳤죠. 두 번째는 배터리 소재 쪽입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세라서 관련 자회사가 더 크게 적자를 봤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대치 미달의 주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를 내다보면 판매량은 830만 톤으로 소폭 줄겠지만 철광석 가격이 더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도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어 원가 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중일산, 후판 열연에 반덤핑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수입이 줄면 국내 가격은 방어, 결과적으로 스프레드가 한 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3분기 영업이익이 7,300억 원까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철강 수입 관세 효과. 7월 중 예비 판정, 3분기엔 잠정 관세가 실제로 몰릴지 여부가 국내 철강 가격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 중국 감산 카드. 중국 정부가 설비 지원 정책을 새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철강 생산을 줄이면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완화되겠죠. 마지막으로 리튬 가치 회복. 지금은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낮지만 내년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단가 인하 압력도 줄어듭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지 주목해봐야 합니다. 현재 주가 31만 원 선입니다. 증권가는 12개월 목표가를 74만 원 선으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할인율로 보면 절반 이상 저평가 구간인데 뒤집어 말하면 리스크도 있다는 소리죠. 관건은 철강 수요가 생각보다 더 늦게 살아날 경우, 리튬 가격이 장기간 눌려있을 경우, 인도 동남아 법인이 예상보다 더 부진할 경우, 이 세 가지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2분기 실적에서 판매량은 호조, 이익은 시장 기대치 살짝 하회했습니다. 3분기 전망은 원가 하락과 가격 방어가 이루어진다면 스프레드 재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관세, 중국 감산, 리튬 반등 이 세 가지 촉이 동시에 맞아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포스코홀딩스는 당장 번 돈보다 앞으로 벌 돈에 주목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철강과 배터리, 전통과 미래를 모두 안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기, 정책, 원자재 가격 이 세 박자를 함께 엮어보셔야 합니다.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쓰는 포털 사이트이자 메신 앱으로 친숙한 이 두 개의 기업,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빅테크의 2분기 실적 전망과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핫한 기업 이슈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뜨거웠던 초여름, 이제부터 옥석 가리기라는 제목의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먼저 2025년 2분기 인터넷 업종 전반의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인터넷 업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난했다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광고 시장은 1분기와 비슷했고 커머스, 즉 온라인 쇼핑 쪽도 딱히 반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특히 4에서 5월 동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대비 2% 정도 늘어났다고 하니 눈에 띄는 성장세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4%씩 성장을 보이면서 업계 평균보다는 조금 나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각 회사별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살펴보시면요. 네이버는 2분기 영업이익이 5,29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럼 이 실적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선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 꽤나 선방했습니다. 기존엔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커머스 광고 이렇게 나눠서 봤었는데 이제는 AD부스트라는 광고 최적화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이들 광고의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고객이 가장 최적의 광고를 선별해 골라서 보여준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가 6월에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를 올렸는데요. 단 1개월 반영됐는데도 중개 및 판매 매출이 12% 성장하는 등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하반기에는 더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뜨거운 키워드가 있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요즘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네이버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입니다. 네이버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손을 잡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이 고정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이렇게 출렁이지도 않고요. 1코인은 1원 또는 1달러의 가치를 고정시켜서 실생활에 결제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만든 디지털 자산이죠. 네이버는 이미 3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결제 플랫폼 네이버페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반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더해진다면 발행부터 결제, 정산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통합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두나무는 업비트를 통해 가상자산 유통 노하우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양사 협업이 현실화된다면 기존 금융결제 업계에도 꽤나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아직 법적 제도는 완비되지 않았지만요. 이 정부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관련 규제에 정비 중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이 움직임은 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최대 디지털 결제에서 가상자산을 도한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실적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자면요. 네이버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 2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고, 커머스, 핀테크에 이어 이제는 AI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증권가에서는 네이버를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카카오의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카카오는 2분기 영업이익 1,277억 원, 이것도 시장 기대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매출은 전년보다 좀 줄었고 광고 매출도 아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카카오가 현재 카카오톡 개편이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카톡의 UI를 확 바꾸면서 AI 기반 피드형,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 개편이 아닌 향후 광고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는 핵심 전략으로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카톡 대화 중간에 자연스럽게 맞춤형 광고가 들어가고
AI 에이전트가 필요한 정보를 먼저 추천해주는 구조로 바뀔 전망인데 이제는 검색창에 검색을 하고 치는 시대가 아니라 AI가 먼저 알아서 제안해주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카카오가 이런 AI 전략을 본격화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카나나 같은 서비스가 대중적으로는 자리 잡지 못해서 성공 가능성이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단계라는 점, 이 점은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투자 매력도 잠깐 짚고 넘어가 보시죠. 두 회사 모두 최근 주가가 꽤나 올랐습니다. 6월 한 달 기준으로만 보면 네이버는 무려 54.9% 상승, 카카오는 좀 더 상승했습니다. 64.9% 상승을 시원해내며 국내 빅테크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는데요. 이 같은 상승은 바로 새 정부의 AI 정책 기대감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을 한번 꼽아보자면요. 두 기업 모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없으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양사 모두 새로운 정책 흐름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중심 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글로벌 빅테크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두 개의 대표주 인터넷 2분기 실적과 앞으로의 AI 시대 대응 전략, 그리고 네이버의 스테이블 코인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AI 디지털 자산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준비하는 네이버, 그리고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AI를 심으려는 카카오, 이 두 회사가 만들어갈 변화에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통신 서비스 7월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의 하나증권 리포트입니다. 이 최근에 통신업종을 둘러싼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통신 3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배당이 확대되고 또 주주이익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통신업종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과 정책 기대감이 동시에 더해지면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7월 통신업종을 둘러싼 주요 흐름과 핵심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7월 투자 매력도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번 평가의 배경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 정책 수혜 가능성이 동시에 반영됐습니다. 통신업종은 본질적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바탕으로 이 전정적인 주주이익 환원 기조가 강점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여기에 2분기 실적 개선 흐름과 함께 정부의 규제 완화, 또 정책적 지원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 3사 같은 경우 과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익 성장과 배당 안정성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이런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 7월 같은 경우 통신업종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집중되는 시점인데요. 이 하나증권은 통신 3사 모두 1분기 대비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수익이 2분기에 75% 이상 반영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인건비와 제반 경비 절감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KT 같은 경우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LG U+ 같은 경우에는 역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비용 구조 조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비용 부담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마케팅 비용 감소와 함께 실적 쇼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파수 대할당, 또 5G 투자 확대,
신규 요금제 논의 같은 업계 전반의 정책 변화도 실적과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도 함께 봐야겠죠. 특히나 이 배당 관련 이슈가 시장의 관심을 한껏 끌고 있는데요. 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35% 이상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분리 과세하겠다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의 평균 배당 성향은 이미 50%를 넘어선 효자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정부 차원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맞물려서 고배당 업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도 꾸준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 흐름이 구체화될 경우 통신주를 포함해서 고배당 종목, 전반적으로 새로운 추급 주체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될 경우 특히나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수급 유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SK텔레콤의 세후 배당 수익률은 4.7%에서 최대 5.4%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중 금리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7월에는 실적 외에도 다양한 통신업계 이슈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5G 주파수 확보 경쟁, 또한 국내 LTE 주파수 재할당, 신규 요금제 논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러한 국내외 주파수 관련 이벤트들, 통신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통신 3사 중에 KT의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KT 같은 경우 올해 주주이익 환원 규모가 9천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대 최대 실적, 또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하나증권에서는 최선호 종목으로 KT를 꼽았습니다. 단기 투자 매력도 역시 KT가 가장 높게 평가가 됐는데요. SK텔레콤은 실적 우려 해소와 정책 수혜 기대감, 또 LG유플러스는 실적 개선과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오늘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함께 요약도 해봐야 되겠죠.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통신서비스 업종이 단기 실적 반등과 함께 중장기 구조적 성장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높은 배당 수익률, 정책 수혜, 또 주파수 관련 기대감, 주주이익 환원 확대 같은 것들이 동시에 이런 모멘텀들이 맞물리면서 이 투자 매력도가 부각이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인 실적 개선 흐름과 안정적인 배당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통신업종 전반에 걸쳐서 투자 심리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기업으로 살펴보면 KT는 실적과 주주이익 환원 기대감, SK는 배당 매력도, 또한 정책 수혜 가능성, 그리고 LG유플러스는 비용 구조 개선, 또한 자사주 소각 정책이라는 것이 각각의 투자 매력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접근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증권의 통신서비스 7월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적과 또한 정책 기대감 동시에 들어오는 이 지금의 모멘텀이야말로 통신주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리포트 함께 보시면서 이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다가올 미국 정책 변화 속에 어떤 종목들이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하반기 감세와 규제 완화, 금리 인하 기대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브리핑에서는 다가올 미국 정책 수혜주 찾기라는 주제로 NH증권의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강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며 법인세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7월 9일에 예정된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단기 리스크와 정책 기대감이 교차하는 복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상승을 이끌고 있는 업종은 다소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업종이 주도하고 있고 반면 반도체 업종은 관세 리스크를 의식하며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시기 이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인 업종은 미디어 엔터,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스트리밍과 AI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가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 중심의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관세 유예 종료는 이번 정책 변화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 부활을 시사하고 있으며 2019년과 유사하게 시장은 일시적인 조정 후 강한 반등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세 자체보다는 정책의 방향성과 의도가 더욱 중요한 해석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내에서 노 킹스데이 시위가 일어나며 트럼프의 일방적인 통상 정책에 대한 반발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전면적 관세보다는 품목별 대응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감세 정책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시절 금리 인하와 감세가 동시에 전개되며 미국 증시는 박스권 돌파 이후 강한 랠리를 보인 바 있습니다. 지금도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며 기업의 세 부담 완화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감세 정책은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0년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세수 감면이 예상됩니다. 세금 공제 항목 연구와 단기 부채 발행 부담 축소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테크 업종의 기한도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수요와 함께 감세 수혜 기대까지 겹치며 정책 플러스 실적의 이중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M7 일부 종목은 이미 전고점을 회복하며 주도주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수혜주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세 정책과 금융 규제 완화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세 수혜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세 수혜 업종은 캐펙스 비중이 높은 운송, 자본재, 유틸리티, 통신, 미디어 엔터 등이 있고요. 기계, 이자 비용, R&D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항목이 영구화되면서 이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직접적인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종목으로는 락웰 오토메이션, UPS, 페덱스, 트레인 테크놀로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산업 자동화, 운송 인프라, 냉방 효율 기술 등에서 캐펙스 비중이 높고 정책 변화와 IRA 법안 수혜도 함께 기대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금융 규제 완화 수혜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M&A 탄력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표 종목은 시티그룹, 찰스 슈왑, JP모건, 모건 스탠리 등 규제 완화와 금리 민감도가 높은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며 주주 환원, 이익 안정성 측면에서 하반기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핵심은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 흐름 개선에 있습니다. 감세 정책은 캐펙스 투자 기업의 규제 완화는 금융주에, 그리고 실적 기반이 탄탄한 테크 기업은 이중 모멘텀을 제공하게 됩니다. 정책 수혜주는 단순히 주가 상승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와 실적 연결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가올 하반기 정책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인사들의 인물 로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장을 볼 때 휴대폰으로 몇 번만 눌러도 문 앞에 신선한 재료가 도착해 있죠. 이렇게 편리한 일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인물,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입니다. 김슬아 대표는 울산 출신으로 민족사관고와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글로벌 금융, 컨설팅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비자와 만나고 싶다라는 이유로 커리어를 내려놓은 뒤 2015년 마켓컬리를 창업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꽤 과감한 선택이었는데요. 그럼 김슬아 대표가 마켓컬리를 통해 만든 혁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녀는 소비자의 불편함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왜 온라인으로는 신선한 재료를 사기 어려울까라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샛별 배송입니다. 밤 11시 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문 앞에 도착하는 서비스인데요. 출시 직후에 바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새벽 배송은 마켓컬리라는 공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켓컬리가 경쟁사와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품질과 물류 시스템에 대한 집착입니다. MD가 직접 산지를 방문해 시식을 하기도 하고요. 매주 김슬아 대표가 품평회에 참여해 상품을 검수할 만큼 철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해 수확부터 보관, 배송까지 전 과정의 온도를 직접 관리하고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매입 무반품을 원칙으로 살려 공급자에게는 신뢰를, 소비자에게는 책임 있는 서비스를 약속하는 컬리만의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위기도 한번 있었는데요. 2020년 마켓컬리는 9,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동시에 안았습니다. 상장 추진 과정에서는 대표의 낮은 지분율 문제와 실적 구조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슬아 대표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패션이나 K뷰티 상품들도 도입해서 비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기도 했고요. 샛별 배송 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넓히며 사업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김슬아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그녀는 직원 모두가 고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급 없이 서로 영어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입사 2주 안에는 마켓컬리의 모든 서비스를 체험해보는 컬리 온보딩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장치로 보이는데요. 또 회의는 가능하면 짧게, 실행은 빠르게, 피드백은 솔직하게 하며 좋은 실행이 좋은 전략보다 낫다는 실용적인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김슬아 대표는 단순한 새벽 배송 스타트업 CEO가 아니라 이커머스와 유통, 그리고 물류 기술까지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커머스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술로 커야 한다. 신뢰는 품질에서 나온다. 그녀가 자주 강조하는 말들인데요. 말 그대로 김슬아 대표는 신뢰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인물, 단순한 유통을 넘어 고객의 일상까지 바꿔낸 인물, 마켓컬리 CEO 김슬아 대표였습니다. 오늘은 한국 재계의 대표적인 혁신가죠.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외손자이자 CJ의 전신인 제일제당을 물려받아 지금의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CJ그룹으로 키운 인물입니다. 단순히 그룹의 외형만 키운 것이 아니라 CJ만의 철학과 브랜드를 통해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그룹 경영을 맡은 이후 식품, 물류, 엔터테인먼트, 바이오를 4대 축으로 삼고 온리 원 전략, 즉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을 먼저 최고로 하자는 철학을 강조하며 CJ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CJ E&M과 CJ 대한통운, 그리고 CJ 제일제당의 글로벌화 전략입니다. 먼저 콘텐츠 분야. 이 회장은 문화가 국력이라는 믿음 아래 CJ E&M을 중심으로 K 콘텐츠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기생충, 기억의 밤, 범죄도시 같은 글로벌 흥행작들이 탄생했고 K-팝과 K-드라마의 세계화가 CJ가 뒷받침하게 됐습니다. 또한 엠넷, TVN, 티빙 같은 미디어 브랜드를 키워 CJ를 콘텐츠 강국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를 앞세워 글로벌 한식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단순히 제품 수출이 아니라 한식 문화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실제로 비비고는 미국 NBA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K푸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죠. 물류 부문에서는 CJ 대한통운의 글로벌 인수합병을 통해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지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으며 첨단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물류 기업으로 탈바꿈 중입니다. 그러나 그의 경영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 문제와 경영권 승계 논란,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면 사건 등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위기 속에서도 항상 장기적 비전을 놓치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강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CJ는 미래 먹거리로 헬스케어, 푸드테크, 글로벌 콘텐츠를 지목하고 있으며 이재현 회장은 향후 100년 기업 CJ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그 구상을 하나씩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단순한 재벌 총수를 넘어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세계화한 문화형 기업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CJ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의 행보에 더욱더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평범한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일본 최대의 의류기업 패스트 리테일링과 브랜드 유니클로를 전 세계적으로 성장시킨 인물, 바로 야나이 다다시인데요. 오늘은 야나이 다다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이 다다시는 1949년 2월 7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에서 태어났습니다. 와세다 대학교에서 경제정치학을 전공하고 1971년 졸업했죠. 졸업 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의류 매장의 오고리 쇼지에 합류하면서 비즈니스 세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1972년에는 저스코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며 실무를 익혔고 다시 가업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게 됩니다. 1984년 히로시마의 유닉 클로딩 웨어하우스, 즉 유니클로의 전신이 되는 첫 매장을 오픈하게 되죠. 그 후 1991년 오고리 쇼지를 패스트 리테일링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1998년에는 플리스 제품을 1,900엔에 판매하면서 데이트를 기록하며 이른바 유니클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2000년대 이후 유니클로는 빠르게 해외로 확장합니다. 중국, 한국, 유럽, 미국 등 주요 시장에 진출하면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죠. 특히 그는 경쟁사 자라를 벤치마킹하며 우리는 트렌드를 쫓기보다 실용적이고 오래가는 옷을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클로의 라이프웨어 철학은 바로 그런 철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나는 10번 시도에 1번 성공하면 그걸로 만족한다며 1승9패의 정신을 강조했죠. 또 리더는 끊임없이 스스로 부정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뿐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리더십. 그게 바로 오늘날의 유니클로를 만든 힘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 야나이 다다시의 순 자산은 약 500억 달러,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세계 부호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아는 경영인인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약 10억엔을 기부했고 기업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과 ESG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76세인 야나이 회장은 아직도 현직 CEO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나의 인생엔 은퇴란 없다고 말하며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전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니클로의 디지털 플랫폼 확대와 공급망의 친환경 전환 등 미래 지향적 행보도 강화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야나이 다다시의 이야기는 성공보다 더 귀중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라면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는 값싼 옷을 잘 파는 CEO가 아니라 실용주의와 철학을 경영에 녹여낸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는데요. 실패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한 명의 시대를 바꾼 경제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요. 사랑스러운 외모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캐릭터죠. 캐치 티니핑을 만든 기업 SAM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기업은 2014년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인 캐치 티니핑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는데요. 초기에는 유아 어린이층을 타깃으로 했지만 지금은 1020 세대를 아우르며 폭넓은 팬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유튜브 OTT 누적 조회수는 무려 13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영화 사랑의 핫쇼핑은 관객 124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K-애니메이션 흥행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기반 IP 사업에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캐치 티니핑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닌 140가지 이상의 귀여운 캐릭터 라인업과 감각적인 기획이 눈에 띄는데요. SAMG 측은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계산하며 다양한 성격과 매력을 가진 캐릭터를 배치한 전략을 통해 소장 욕구와 반복 시청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퀄리티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굿즈, 라이센스 전략 역시 유아뿐 아니라 MZ세대에게도 통하게 만들면서 캐릭터 굿즈와 브랜드 협업에 있어서 확장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SAMG는 단순한 IP 창작을 넘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을까요? 우선 기업과의 브랜드 콜라보가 가장 눈에 띕니다.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티니핑 캐릭터를 현대차 전용 캐릭터로 등장시키는 스핀오프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요. 10분짜리 스낵필름 형식으로 MZ세대에게 브랜드 경험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점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존 유튜브 OTT 해외 판권 확보 외에도 해외 굿즈 유통 및 콘텐츠 번역, 더빙 라인업 확대를 통해 해외 IP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 제휴 및 글로벌 확장 등 IP 사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SAMG는 기술과 플랫폼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전시 AR 스마트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티니핑의 디지털 라이프스타일화를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AR 앱을 통해 캐릭터와 소통하거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캐릭터 굿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IP 소비의 흐름을 TV를 넘어 디지털 경험으로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은 과연 어떤 흐름일까요?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는 2024년 SAMG 엔터테인먼트의 전체 매출액은 약 200억 원대, IP 기반 라이센스, 굿즈, 콘텐츠 제작 수익이 주요 측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약 25% 성장했고요. 특히 라이센스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40%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작비 상승과 글로벌 마케팅 비용 증가 영향으로 순이익률은 1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요. 향후 수익성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니핑은 콘텐츠와 IP 확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굿즈, 교육용 콘텐츠, 테마파크 콜라보, 브랜드와의 공동기획 작품 등 다양한 채널에서 IP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브랜드 파워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제 티니핑은 단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넘어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 잡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캐치 티니핑을 만든 기업 SAM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템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애용 중인데요. 속눈썹부터 강아지 용품, 그리고 사소한 액세서리까지 정말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해서 하나 둘씩 담다 보면 장바구니가 어느 순간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테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나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걸까요? 무려 무료 배송으로 말이죠. 테무란 브랜드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브랜드일까요?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이 테무의 모회사이자 중국에서 출발해 전 세계 이커머스를 재편하고 있는 이 PDD 홀딩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PDD 홀딩스는 2015년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이커머스입니다. 처음에는 핀도더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공동구매 모델을 앞세워 빠르게 주목받게 됐죠.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콜린 황이라는 창업자입니다. 알리바바와 구글 출신으로 중국의 중소도시와 농촌 소비를 바꾸겠다는 목표로 회사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실험장이 바로 핀도도였습니다. 친구 초대를 유도하는 구조, 그리고 농산물까지 직접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빠르게 끌어들였고요. 출시된 지 불과 4년 만인 2018년, 핀도도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격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지주회사 개념인 PDD 홀딩스로 사명을 바꾸고 본사도 중국이 아닌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옮기게 됐죠. 이때부터 이 회사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누게 됩니다. 중국 내 플랫폼인 핀도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브랜드, 바로 테무입니다. 테무는 2022년 미국 시장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출시 초기엔 알리익스프레스랑은 뭐가 다르냐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한번 써본 사람들은 금방 체감했죠. 가격은 정말 싸고 배송은 생각보다 빠르고 제품 종류는 말 그대로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 라는 이 광고 문장이 주는 강한 인상 때문인지 앱스토어 쇼핑 부문에서 1위를 찍으며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넘어 유럽, 동남아, 캐나다까지 40개국 넘는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테무의 가장 큰 무기는 중국 내 공장과의 직거래입니다. 제품을 재고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생산하고 바로 발송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이 줄고 가격도 낮출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압도적인 마케팅입니다. 테무는 출시 이후 미국에만 20억 달러 이상을 광고에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슈퍼볼 광고도 집행하면서 싸지만 촌스럽지 않은 쇼핑 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걸 실현시킨 건 PDD 홀딩스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 덕분입니다.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어떤 상품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결정하고 가격이나 할인도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런 성장은 논란 없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테무를 둘러싸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노동환경 문제,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테무를 중국 정부와 연관 지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고, 유럽에서는 친환경 포장과 리턴 정책 등에 대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그 안에 담긴 시스템과는 윤리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PDD 홀딩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소비의 민주화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나 좋은 물건을 싸게, 편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죠. 실제로 핀도도는 중국 농촌과 중소도시의 소비를 불러왔고 테무는 글로벌 소비자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AI 기반으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PDD 홀딩스는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전 세계의 소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PDD 홀딩스는 중국 내 소셜 커머스를 빠르게 장악한 핀도더부터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확장 중인 테무까지 이커머스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초저가,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이라는 장점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쇼핑 경험을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 공급망, 데이터, 브랜드 신뢰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테무와 PDD 홀딩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쇼핑의 개념 자체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갈지, 지속 가능성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지 그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 PDD 홀딩스였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은 지금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산업의 아주 중심에 선 이름이죠. 바로 일라이 릴리입니다. 당뇨와 비만 치료제 하나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S&P 500 시가총액 상위권에 올랐죠. 이제 그 시작과 성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역사와 창업자 이야기인데요. 1876년 남북전쟁에 참전한 일라이 릴리 대령이 회사를 세웁니다. 목표는 단 하나.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약을 만들자. 당시엔 없던 캡슐형 약과 처방 라벨도 릴리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금 제약 산업의 기준을 만든 셈이죠. 1923년 릴리는 세계 최초로 인슐린을 상용합니다. 당뇨병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죠.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속약인 제프벨트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이 두 약은 식욕 억제와 혈당 조절을 동시에 잡으면서 글로벌 비만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네, 2024년 릴리의 시가총액은 무려 8,500억 달러, 하나로 약 1,100조 원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알츠하이머 신약 도난의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것. 릴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릴리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치 바로 환자를 위한 혁신입니다. 신약 개발뿐 아니라 약의 접근성과 비용 부담까지 고려하는 전략. 복제약과 백신 파트너십 확대도 그 일환입니다.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 역시 릴리가 초창기부터 지켜온 원칙입니다. 한 사람의 신념에서 시작된 작은 제약사. 그 시작이 지금은 전 세계 수억 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혁신, 기술보다 가치를 말하는 제약사 일라이 릴리. 앞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이들이 써내려갈 다음 장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상 오늘의 기업 사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업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제 잡박사전은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